네가 내주는 게 당연하지.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가 놓고 그 정도도 못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정 많고 우직하게 도리만 지키면 언젠가는 알아주리라 믿었던 그 마음이 결국 저를 응급실 침대에 눕히고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67통을 받게 만들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지요. 10년을 참고 또 참았던 착한 며느리가 어느 날 딱 한 가지 행동을 하고서 그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기까지 그 전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낮이었습니다. 마흔을 코앞에 둔 제가 회사에서는 기획팀 과장 소리를 들으며 임원들 앞에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던 사람이었는데 시댁 식구들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강남의 어느 한정식집 룸에서였지요. 예약은 제가 했고 자리 잡는 것도 제가 했고 물수건을 나눠주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여기가 예전만 못하네 하고 혼잣말을 흘리셨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든 것도 저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여쭙자 시어머니는 안경을 콧등에 걸치고 메뉴판을 훑으시더니 손가락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것들부터 짚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집은 갈비찜이 유명하다더라. 그거 대자로 하나 하고 전복죽도 사람 수대로. 아, 저 굴비 정식도 하나 시켜라. 아범 몸보신 좀 시켜야지. 어머니, 갈비찜 대자면 양이 꽤 많은데 중으로 해도 넉넉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얹자 시어머니의 눈썹이 대번에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얘가 몇 푼이나 한다고 벌써부터 인색하게 구니. 어른 앞에서 돈 아까운 티를 그렇게 내면 못 써. 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킥킥 웃으며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이모, 여기 갈비찜 대자요. 아, 그리고 저 위에 한우 육회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언니, 육회 정도는 괜찮지?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 시누이는 저를 언니라고 부를 때마다 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살가운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적고 나가자 시누이는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소곤거렸습니다. 언니는 좋겠다. 회사 다니면서 이런 것도 척척 내고 우리 엄마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녀. 자랑이라는 말이 어쩐지 가시처럼 목에 걸렸지만 저는 그저 별 말씀으려 하고 물컵을 들었습니다. 음식이 상 위에 하나둘 올라오는 동안 남편은 제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건 알았지만 어머니가 메뉴를 그렇게 밀어붙일 때도 시누이가 육회를 추가할 때도 남편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슬쩍 팔꿈치로 옆구리를 건드리자 그제야 응, 맛있겠네 하고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더군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배가 부르다며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셨고 시누이는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어딘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계산서를 접시에 담아들고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산서가 담긴 접시가 상 한가운데 놓이자 시어머니의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 연습한 동작처럼 그 접시를 스윽 밀었습니다. 방향은 정확히 제 앞이었지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만 쑤시면서요. 연주야, 계산해라. 이름 뒤에 어떤 말도 붙지 않았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먹었으니 숟가락 놓으라는 것처럼 당연한 통보였지요. 계산서를 집어들어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세 자리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 끼 밥값으로는 제 한 달 관리비에 맞먹는 금액이었지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가 여러 장 꽂혀 있었는데 익숙하게 맨 앞자리에 카드 한 장을 뽑아 들었습니다. 시댁 대소사 비용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오래전에 따로 만들어둔 카드였지요. 명절 제수 비용도, 시아버지 생신상도, 시어머니 한복값도, 시누이 조카 돌잔치 축의금까지도 전부 그 한 장에서 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는지 모르는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는 카드였습니다. 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네는 제 손을 시어머니가 흘깃 보시더니 흡족한 듯 입맛을 쩝 다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잘 먹었다. 예, 다음엔 갈비 말고 장어하는 집으로 가자. 아범 기력에는 장어가 최고야. 네, 어머니. 제 입에서는 또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그 대답이요. 서운함이라는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침과 함께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고 시누이가 명품 로고가 큼직하게 박힌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흘리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언니는 진짜 대단해. 이 정도 쓰면서 생색도 안 내고 나 같으면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오빠? 남편은 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하고 어물쩍 넘겼습니다. 그저 옅게 웃으며 의자에 걸어둔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팔을 소매에 꿰는데 어쩐지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밥값 때문은 아니었지요. 밥값이야 늘 내던 것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방 안에 누구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독 서걱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고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나 시댁일이라면 뭐든 기꺼이 도울 마음이야. 그건 정말이야. 어머니 아버지 챙기는 거 명절이고 생신이고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럼 말지. 당신만큼 며느리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 가끔은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오늘도 계산서를 그렇게 밀어주시는데 나 사실 조금 서운했어. 남편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추자 그제야 저를 돌아보며 제 손등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썼네. 어머니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잖아. 속으로는 당신 엄청 고마워하셔. 앞으로는 내가 잘 챙길게. 응? 늘 고생한다는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 응, 알았어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앞으로가 단 한 번도 오지 않으리라는 건 그때는 몰랐지요. 그런데 그 평범한 서운함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지요.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결에 받은 전화 너머로 시누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언니, 아빠가 쓰러졌어.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질 못해. 어떡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도 그 소리에 눈을 떴지요. 시아버지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발만 동동 구르시고 119를 부른 것도 옆집 사람이었다더군요.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급한 연락을 넣느라 뒤에 처졌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송된 시아버지는 곧바로 뇌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시아버지가 무사하시기만을 빌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 수술실 불이 꺼지고 나면 이 집안의 모든 짐이 오롯이 제 어깨 하나에 얹히게 되리라는 것을요. 밥값 계산서를 밀던 그 손이 이제는 병든 노인의 목숨값까지 통째로 제 앞으로 밀어놓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있던 제 얼굴에는 그날 짙은 수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습니다. 간병인? 그 돈이 아까워서 내가 돌려보냈다. 내 돈으로 낸 거니까 나머지는 내가 챙기마. 왜 며느리 돈이 내 돈이지 내 돈은 아니라디?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현금을 세던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제 발치로 던져진 세탁물 가방 하나가 훗날 무슨 일을 불러올지 그 순간에 저는 그저 억울해서 입술만 깨물고 있었지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오른쪽 몸을 거의 쓰지 못하시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지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던 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문제는 바로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병원 복도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제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통보받았어. 이번 해외 프로젝트 국내 총괄을 나한테 맡긴대. 어머, 그거 잘된 일이잖아. 제가 웃으며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오히려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달이 문제야. 계약 마감까지 매일 밤샘에 주말도 반납해야 해. 새벽에 들어와서 2~3시간 자고 다시 나가는 일정이야. 아버지 병원을 내가 도저히 챙길 수가 없어. 남편은 제 손을 잡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번 한 달만, 딱 한 달만 당신이 상황 좀 봐줘. 내 인생에 다시 안 올 기회야. 어머니랑 지영이도 있으니까 당신이 총대만 좀 매주면. 부탁이야, 여보.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남편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데 아내 된 사람이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늘 그래왔듯이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하고 병원은 내가 어떻게든 돌아가게 만들 테니까. 당신은 프로젝트에만 집중해. 그러고 바로 다음 날 제 돈으로 전문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치를 통째로 선지급했지요. 450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지만 회사를 다니는 제가 낮에 병실을 지킬 수는 없으니 그 편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경력이 많고 손이 야무진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팔다리를 주무르는 솜씨를 보고 마음을 놓았지요. 이제 이분이 낮을 지켜주시면 저는 퇴근하고 저녁만 들여다보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급성기 치료를 마친 시아버지가 안정을 위해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전원한 다음 날 저녁이었지요. 회사에서 부랴부랴 나와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사들고요. 그런데 병실 문을 열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홀로 누워 링거줄이 팔에 매달린 채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지요. 물컵은 손이 닿지 않는 협탁 저편에 놓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님, 간병인 아주머니는요? 제가 여쭙자 시아버지는 어눌한 발음으로 가갔어 하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로 내려갔지요. 거기서 두 눈을 의심할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지폐 뭉치를 손에 쥐고 세고 계셨습니다. 10,000원짜리를 침발라가며 한 장 한 장 세더니 흡족한 얼굴로 손가방 안쪽 지퍼에 쑤셔 넣으시더군요. 어머니, 그 돈이 뭐예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제가 놀라서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흠칫하시더니 이내 태연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아, 그거 내가 돌려보냈다. 하루 15만 원씩 주고 남손을 왜 빌리니? 아까워 죽겠더라. 어차피 네가 저녁마다 오잖아. 낮에는 내가 좀 들여다보면 되고. 그럼 그 돈은요? 네가 한 달치 미리 냈다며. 열흘 만에 돌려보냈으니까 남은 돈 돌려받았지. 그건 내가 갖고 있으마. 병원비 급하면 어차피 쓸 돈 아니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돈으로 선지급한 간병비의 잔액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간병인을 잘라놓고 그 돌려받은 현금을 당신 손가방에 챙겨 넣으신 겁니다. 그것도 아버님을 저렇게 방치해 놓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물도 못 드시고 계세요. 손이 닿는데 물컵도 없고요. 낮에 아무도 안 계시면 저분을 누가 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지요. 뭐, 내가 시애비를 방치했다고? 인연이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그래, 내 친정에서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어른한테 대드는 법을 가르치디? 시애비가 사경을 헤매는데 며느리라는 게 돈으로 때우고 남한테 맡길 생각이나 하고 내 친정 부모는 딸을 그렇게 가르쳤어? 친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딸이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늘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두고 이런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저렇게 모욕을 하시다니요.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지요. 간호사도 다른 보호자들도요. 그 시선들이 화살처럼 박히는 것 같아 차마 대꾸를 못하고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만 더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기세가 더 등등해지셨습니다. 손가방을 뒤적여 혈압약통을 꺼내시더니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털어 입에 넣고 물도 없이 꿀꺽 삼키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인연 때문에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겠다. 나도 몸이 성치가 않아. 이 나이에 무슨 간병을 하니. 나까지 들어누우면 그땐 어쩔 거야. 나는 못해. 못한다고. 그러고는 병실에서 들고 내려온 커다란 가방 하나를 제 발치로 툭 차갑게 던지셨습니다. 지퍼가 벌어진 틈으로 시큼한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며칠간 쓴 환자복이며 수건이며 오물이 묻은 빨랫감이 잔뜩 뭉쳐있는 세탁물 가방이었지요. 이것도 좀 빨아와라. 병원 세탁 맡기면 또 돈 나가잖니. 며느리가 있는데 그런 걸 뭐하러 돈 주고 해.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손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쌩하니 뒤돌아 나가버리셨습니다. 하이힐 굽소리가 또각또각 로비를 가로질러 멀어졌지요. 발치의 나딘구는 그 냄새나는 가방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얼른 눈가를 훔치고 네, 괜찮아요 하고 웃어 보였지요. 늘 그랬듯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금 인생이 걸린 프로젝트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그 중요한 일을 망칠까봐 겁이 났지요.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버님이 딱 하니까 한 달만 내가 버티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탁물 가방을 집으로 들고 와 밤늦게 화장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오물 묻은 환자복을 손빨래했습니다. 세탁기에 바로 돌리기엔 너무 더러워서 애벌 빨래를 하고 삶아야 했지요. 시큼한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다 빨아 널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잠깐 몸을 기대는데 문득 로비에서 세웠던 그 지폐 뭉치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제 돈으로 낸 간병비를 아버님을 저리 방치해 놓고 당신 손가방에 챙겨 넣던 그 손이요. 그리고 발치로 날아온 그 세탁물 가방도요. 그때는 그저 서럽기만 했습니다. 그 가방이 언젠가 제 손으로 다시 집어들어 던지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마른 눈으로 새벽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시애비 숨 넘어가는 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빠져 자냐? 며느리라는 게 편하게 잠이 와? 젖은 물수건이 제 목덜미에 철썩 날아와 감기던 그 밤을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몸이 무너져가는 줄도 모르고 정 하나로 버티던 그 며칠 사이 제 코끝에 처음으로 붉은 신호가 스쳐 지나갔지요. 그 위태로운 나날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2개의 지옥으로 쪼개졌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기획팀 과장으로, 저녁에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요. 오후 6시에 사무실을 나서면 곧장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시아버지의 저녁 식사를 챙겼지요. 오른손을 못 쓰시니 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리고 흘리시면 닦아드리고 물을 조금씩 넘겨드렸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굳어가는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재활을 게을리하면 관절이 굳어버린다고 해서 손가락 하나하나부터 발목까지 정성껏 폈다 굽혔다 했지요. 시아버지는 어눌한 발음으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하루의 피로가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정작 이 집안에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병들어 누운 시아버지 한 분뿐이었지요.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교대로 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누이가 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주렁주렁 들고서요. 로고가 큼직한 종이 가방이 서너 개는 됐지요. 시누이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아유, 병원 냄새. 아빠 나왔어. 좀 어때? 시아버지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시누이는 침대 옆 협탁에 쇼핑백을 올려놓고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시아버지 얼굴을 5분쯤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이 울리자 벌떡 일어섰지요. 언니, 나 친구랑 약속 있어서 이만 가볼게. 아빠 잘 부탁해. 언니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다. 진짜. 지영아, 오늘 저녁은 네가 좀 봐주기로.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누이는 쇼핑백을 다시 챙겨 들고 손을 흔들며 나가버렸습니다. 향수 냄새만 병실에 남았지요. 5분. 그날 시누이가 아버지 곁에 머문 시간은 딱 5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달랐습니다. 오시긴 오셨지요.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보호자용 간이 침대를 떡하니 차지하고 누우시더니 태블릿을 꺼내 트로트 영상을 크게 틀어 놓으셨습니다. 볼륨을 어찌나 높이셨는지 옆 병실에서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지요. 시어머니는 그 트로트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발장단까지 맞추셨습니다. 어머니,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옆 침대 어르신이 주무시는데. 아, 이 좋은 노래를 왜 못 듣게 해. 병실이 답답해 죽겠는데 이거라도 들어야 내가 살지. 너는 젊은 게 뭐가 그렇게 까다롭니까? 저는 결국 이어폰을 사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도 볼륨 조절을 못하셔서 병실엔 여전히 새어나오는 트로트 반주가 웅웅거렸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거나 몸을 닦아드리는 일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비위가 약해서 하고 손사래를 치셨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 저녁을 챙기고 밤 11시가 넘도록 병실을 지키던 저는 그만 병실 의자에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사흘 연속 서너 시간밖에 못 잔 몸이 더는 버티지 못했던 거지요. 그때였습니다. 목덜미에 뭔가 차갑고 축축한 것이 철썩 하고 날아와 감겼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지요. 시아버지 몸을 닦던 젖은 물수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제 목덜미에 던지신 겁니다. 시애비 숨 넘어가는 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빠져 자냐? 며느리라는 게 편하게 잠이 와? 여기가 내 안방이야? 시어머니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젖은 수건에서 흘러내린 물이 제 목을 타고 등으로 흘렀지요. 차가웠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어머니, 저 지금 회사 끝나고 바로 와서. 핑계대지 마. 남편은 밖에서 죽어라 돈 벌고 오는데 며느리라는 게 시애비 병실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 또 친정이었습니다. 젖은 목덜미를 손으로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요. 목소리에 피곤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아직 회사야. 아버지는 좀 어떠셔? 응, 오늘은 죽 한 그릇 다 드셨어. 재활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셔. 다행이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지? 힘든 거 있으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조금만 참아, 여보. 이제 프로젝트 며칠 안 남았어. 끝나면 내가 다 할게.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지. 저는 방금 목덜미에 젖은 수건을 맞은 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응, 어머니도 애쓰셔. 당신도 몸 챙겨 하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그때의 저에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워서, 남편 인생이 걸려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 옆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손가락 두 마디만큼 내려앉은 볼이 쑥 꺼진 여자였지요. 저 사람이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찬물을 손에 받아 얼굴을 거칠게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이 핑 하고 돌았습니다. 세면대를 두 손으로 붙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요. 어지럼증이 파도처럼 몰려왔다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뭔가 뜨끈한 것이 비쳤습니다. 손등으로 코 밑을 훔치자 붉은 기운이 살짝 묻어났지요. 코피였습니다. 아주 잠깐 한 방울이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휴지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다행히 금방 멎었지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괜찮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위험하다는 경고를 정 때문에 애써 못 본 척했던 겁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렇게 묻어나고 우직하던 제 마음 어딘가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요.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밟으면 쩍하고 갈라질 얇은 얼음장 같은 마음이 되어 있었지요. 수면 부족과 시댁의 뻔뻔함이 매일 조금씩 그 얼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여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물음에 애써 답을 미뤄두었지요. 조금만 더. 남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만. 아버님 좀 나으실 때까지만. 저는 그 조금만을 몇 번이나 되뇌며 다시 병실로 돌아가 시아버지 이불을 여며 드렸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향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끝내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애비 똥 기저귀 갈 시간인데 안 오고 어디서 농땡이야. 며느리라는 게 시부모를 굶겨 죽일 셈이냐. 응급실 침대에 링거를 꽂고 누운 저에게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67통 찍혀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 하나로 10년을 버텨온 제 마음속에서 그때 무언가가 툭 하고 소리를 내며 끊어졌지요. 제가 어떻게 각성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프로젝트가 끝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지요. 임원진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신규 사업 계획서를 프레젠테이션하는 날이었습니다. 몇 달을 준비한 발표였고 제 커리어에서도 큰 기회였습니다. 밤샘 간병에 시달리면서도 이 발표만큼은 완벽하게 해내려고 이를 악물었지요. 회의실 단상에 섰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근본 신규 사업의 핵심 전략은.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미세하게 갈라지더니 눈앞이 갑자기 새하얗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이 몇 개나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처럼요. 저는 다음 문장을 이으려 했지만 입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끝이 뜨끈해졌지요. 임원 한 분이 정 과장, 코피하고 외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제 코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흰 블라우스 옷깃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놓쳤고 종이들이 허공에 흩뿌려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누군가 119 빨리 불러요 하고 소리치는 것이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톡, 톡, 톡. 규칙적으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제 팔목에는 두꺼운 링거 바늘이 깊숙이 꽂혀 반창고로 고정되어 있었지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의사가 다가와 제 눈에 불빛을 비추며 물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입니다. 혈압도 위험 수준으로 올라 있었고요. 이 정도면 몸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예요. 지금 당장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심혈관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못 본 척했던 몸의 경고음이 결국 저를 이렇게 응급실 침대에 눕히고 만 것이지요. 코피 한 방울로 시작된 신호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대체 무엇을 위해 저 자신을 갈아넣고 있었던 걸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환자복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위잉. 침대 매트리스가 흔들릴 정도로요. 링거가 꽂힌 팔을 조심스레 움직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시어머니. 67통.
화면 한가운데 붉은색 숫자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67통. 제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그 몇 시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67통의 전화를 건 겁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68통째가 걸려오고 있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대자마자 인사도 없이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야, 이년아,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시애비 똥 기저귀 갈 시간인데 안 오고 어디서 농땡이야? 며느리라는 게 시부모를 굶겨 죽일 셈이냐? 어머니 핑계 대지 마.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저녁죽도 안 챙기고 어딜 싸돌아다녀. 당장 안 튀어와?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응급실이에요. 쓰러져서 실려왔어요. 링거 맞고 있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그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가 단 한마디라도 저를 걱정하는 말을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어디 아프냐, 괜찮냐, 그런 말 한마디를요. 10년을 바쳤으니 그 정도는 들어도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응급실? 아이고, 젊은 게 뭔 응급실이야. 엄살 떨지 마. 링거 한 병 맞으면 멀쩡해져. 그거 맞으면서 시애비 저녁은 어쩌라고. 당장 튀어와서 기저귀부터 가라. 시애비가 지금 응가를 해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나보고 그걸 치우라는 거야? 나는 못해. 당장 와.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뗐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링거액은 여전히 톡, 톡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애지중지 붙들고 있던 실 한 가닥이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졌지요. 얇은 얼음장 같던 제 마음이 마침내 쩍 하고 갈라진 겁니다. 내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데 이 사람은 걱정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오직 시아버지 기저귀와 저녁죽 걱정뿐이었지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안을 굴리는 도구였던 겁니다. 밥값을 대는 지갑, 병수발을 드는 손, 빨래를 하는 세탁기. 10년 동안 제가 지키려던 돌이라는 것이 저들에게는 그저 마음껏 부려 먹기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던 거지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여보세요. 안 들려? 당장 오라니까. 하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주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방금 전까지 그렇게 서럽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서늘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아주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링거가 꽂힌 제 팔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꺼운 바늘이 살 속에 깊이 박혀 있었지요. 이 바늘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너를 여기까지 몰고 왔다고. 이제 그만하라고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연주는 죽었다고. 오늘 이 응급실에서 착하고 우직하던 며느리는 끝났다고요.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69통째였지요. 화면에 뜬 시어머니의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링거줄을 내려다보며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이 침대에서 일어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당신 남편 똥은 이제 당신이 치워. 난 오늘부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하고 인연 끊을 테니까.
환자복 차림에 슬리퍼만 꿰인 채 요양병원으로 쳐들어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그날이었습니다. 발치로 던져졌던 그 세탁물 가방을 제 손으로 다시 집어든 순간 저는 비로소 착취당하던 며느리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돌아왔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두어 시간 쉬었더니 어지럼증은 조금 가라앉았지요. 마침 커튼 밖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아직 안정 취하셔야 해요.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링거가 꽂힌 팔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창고를 떼고 살 속에 박힌 바늘을 제 손으로 쑥 뽑아버렸습니다. 간호사가 어머 안 돼요 하고 만류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지요. 바늘이 빠진 자리에 붉은 피가 동그랗게 맺히더니 손등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흐르는 피를 다른 손등으로 대충 문질러 닦고는 응급실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환자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안정하셔야 한다고 의사가. 간호사의 목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환자복 차림에 맨발에 병원 슬리퍼만 꿰인 몰골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깃엔 마른 코피 자국이 갈색으로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제 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시더니 조심스레 물었지요. 손님,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 다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요양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지요. 두렵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미뤄둔 일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해 곧장 시아버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병실 안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병실 문을 붙잡고 쾅 소리가 나도록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병실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호자용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고급 초밥 도시락을 펼쳐놓고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치며 연어며 알록달록한 초밥이 2인분이나 됐지요.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깔깔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 침대에서 시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녁죽 그릇은 손도 대지 않은 채 협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문이 벼락같이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이 멈칫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초밥을 집으려던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지요. 어머, 얘 좀 봐. 환자복 입고 뭐 하는 짓이야. 응급실은 다 나았어? 그럼 진작 오지.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잔소리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엔 익숙한 가방 하나가 처박혀 있었지요. 시아버지가 쓴 오물 묻은 환자복과 수건이 담긴 며칠 전 제 발치로 날아왔던 그 세탁물 가방이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빨아오라고 저렇게 던져둔 것이었지요. 그 가방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소파를 향해 있는 힘껏 패대기 쳤습니다. 퍽! 가방이 소파 위로 날아가 부딪히면서 지퍼가 벌어진 틈으로 오물 묻은 수건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어머니의 무릎 위로 툭 떨어졌지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이 미친년이 감히 시애미한테. 옆에 있던 시누이도 초밥 도시락을 떨어뜨리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수건을 손으로 털어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이런 짓을, 당장 이거 안 치워?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목소리를 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제정신이요? 제정신은 지금까지 제가 아니라 두 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서 부재중 전화 목록을 시어머니의 코앞에 들이밀었지요. 화면 가득 시어머니의 이름과 붉은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67통. 제가 응급실에서 쓰러져 있는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건 전화가 67통이에요. 그 중에 저 걱정하는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시아버지 기저귀 갈러 안 오냐고, 저녁죽 안 챙기냐고. 그게 전부였지요.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고 흠칫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거야 시애비가 급하니까. 며느리가 당연히 와야 할 거 아니야. 당연히요. 저는 나직이 그 말을 되받았습니다. 그 당연하다는 말,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선지급한 간병비 잔액, 어머니가 간병인 몰래 자르고 챙기셨지요. 그 돈으로 저 초밥 사드신 겁니까? 회사 끝나고 매일 밤 여기 와서 아버님 죽 떠먹이고 기저귀 갈고 밤에 눈 붙일 새도 없이 몸이 무너져서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어요. 그런데 두 분은 그동안 여기서 트로트 틀어놓고 쇼핑백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초밥이나 까먹고 계셨네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도시락을 치우려 했지요. 저는 그 손짓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 씨, 아버님 곁에 5분 이상 있어 본 적 있어요? 얼굴만 비추고 쇼핑 가고 그러면서 나한테 언니밖에 없다고 했지요. 그 말이 얼마나 우습던지.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시아버지를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당신 남편 똥은 이제 당신이 치워. 난 오늘부로 당신들 같은 사람들하고 인연 끊을 테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인연을 끊어?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무슨 소리를. 아범이 알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들이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그 아들 곧 여기 올 겁니다. 그때 두 분이 그동안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보게 되겠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지고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지요. 회사 동료에게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야근하던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 응급실을 거쳐 이곳까지 곧장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실 안을 둘러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오물 묻은 세탁물, 엎어진 초밥 도시락, 하얗게 질린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환자분 차림에 맨발로 서 있는 저를요. 남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제 팔목에 가서 멈췄습니다. 링거 바늘을 뽑은 자리에 아직도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말라붙어 있었지요. 여보, 당신 팔이, 이게 다 무슨. 남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런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이 사람도 진실을 마주하게 될 참이었지요.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연주가, 내 아내가 죽을 뻔했다고요. 어머니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평생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남편이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고함치던 그 병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무가로 내려가 10년간 시댁의 돈줄이었던 그 카드를 제 손으로 정지시켰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은 채로 병실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제 창백한 얼굴, 바닥에 나뒹구는 오물 묻은 세탁물, 협탁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버린 죽 그릇, 가리고 제 팔목에 말라붙은 핏자국까지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 바늘 자국. 응급실이라며. 당신 정말 쓰러진 거야? 회사에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할 수가 없었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 걸린 프로젝트 하는데 이런 걸로 마음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혼자 버텼어.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어머니, 연주가 매일 밤 여기 왔다면서요. 회사 끝나고 바로 와서 아버지 병수발 들었다면서요. 그럼 어머니랑 지영이는요? 주말에 교대로 오기로 했잖아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하긴 뭐해. 나도 여기 와서 애썼지. 전현희 시애미한테 세탁물을 집어던지고 인연을 끝내 만에 미친 소리를 하는데 넌 왜 전현 편만 드니? 응급실은 무슨 젊은 개 링거 한 병 맞으면 벌떡 일어나는 걸 가지고 엄살이라는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짧게 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돈으로 선지급한 간병인을 몰래 잘라버린 일, 돌려받은 간병비 잔액 현금을 당신 손가방에 챙긴 일, 병실에 트로트를 틀어놓고 젖은 물수건을 제 목덜미에 던진 일, 친정을 들먹이며 모욕한 일,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데도 67통의 전화로 기저귀 타령만 한 일까지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병인을 자르셨다고요? 연주 돈으로 낸 간병인을? 그 돈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시누이가 눈치도 없이 끼어들었지요. 그거 엄마가 가지고 있잖아. 어차피 병원비로 쓸 거라고. 지영아. 시어머니가 딸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남편은 어머니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아내 돈으로 구한 간병인을 몰래 자르고 그 돈까지 챙기고 혼자 병수발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쓰러졌는데도 60통 넘게 전화 걸어서 기저귀 갈러오라고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팔뚝을 붙잡고 늘어졌지요. 아범아, 전현이 미쳤다.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대들고 세탁물을 집어던지는 게 말이 되니? 네가 전현을 혼내야지.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내 어미다, 어미. 전현은 남이지만 나는 널 낳은 어미라고. 남편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칠게 혐오감이 가득한 표정으로요. 그러고는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지요. 어머니,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연주가, 내 아내가 죽을 뻔했다고요. 의사가 심장에 문제 생길 뻔했다잖아요. 어머니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머니가 연주를 도와주시는 줄 알았어요.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 애쓰신다고 연주가 그랬으니까 그게 다 나 걱정시킬까봐 참은 거였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40살 먹은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울며 소리치고 있었지요.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아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그 헛소리만 했다고요.
내 안일함이 내 아내를 죽일 뻔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직도 며느리 탓만 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우는 모습에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여보, 여기 있지 마. 당신 지금 안정 취해야 하잖아. 나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서기 전 침대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눌한 발음으로 뭐라 말씀하시려 했지만 그저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저분에게 원한은 없었지만 이제 저분의 병수발은 제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함께 1층 원무가로 내려갔습니다. 수납 창구 앞에 서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지요. 10년 동안 시댁 대소사 비용을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시아버지의 병원비와 간병비까지 전부 부담해 온 그 자동이체 신용카드였습니다. 직원분, 이 카드로 자동이체 걸려 있는 거 전부 해지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카드 승인 정지도 요청합니다. 직원이 조회를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로 지금 병원비랑 여러 건이 자동 결제되도록 등록돼 있는데 전부 해지하시겠어요? 네. 전부요. 지금 당장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지요. 10년 동안 이 카드는 제가 시댁에 바친 헌신의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카드를 제 손으로 끊어내는 참이었지요. 그때 뒤따라 내려온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릴까봐 잠깐 긴장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말리기는커녕 제 지갑 옆에 자신의 지갑을 꺼내 놓았습니다. 직원분, 제 명의 카드도 하나 있어요. 이것도 병원 자동 결제 걸려 있을 텐데 같이 정지해 주세요. 여보, 제가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결단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도 같이 끊어. 이제 저 집안 돈은 저 집안이 알아서 하게 둘 거야. 아버지 병원비도 어머니 생활비도 다. 두 사람의 카드가 그 자리에서 함께 정지되었습니다. 시댁으로 흘러들어가던 모든 재정의 물길이 그렇게 한꺼번에 막혀버린 것이지요. 원무가를 나오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전화번호를 차례로 스팸 처리했습니다. 이제 그 67통 같은 전화가 다시는 제 화면에 뜨지 않도록요. 그 다음으로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인사도 작별의 말도 남기지 않았지요. 그저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연주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 한 줄만 남긴 채로요. 남편이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병원 정문을 나섰지요. 남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앞으로 어머니랑은 내가 정리할게. 다시는 당신 저렇게 안 만들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지요. 우리가 떠난 텅 빈 로비에는 스피커를 통해 무심한 안내 방송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납이 밀린 병실의 호수를 부르며 보호자를 찾는 원묵과 직원의 목소리였지요. 그 방송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로비에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이제 그 미납 안내에 달려갈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야, 김지영. 내 차례잖아. 어제도 내가 밤새웠는데 왜 나보고만 하래. 나도 못해, 이년아. 며느리 하나 사라졌다고 병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그 꼴을 저는 나중에 같은 병원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전해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사람들은 사흘 만에 저리게 알게 되었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을 뗀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유능한 며느리이자 두둑한 돈줄이 한꺼번에 사라졌으니 그 집안이 굴러갈 리가 없었지요. 가장 먼저 터진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카드 자동이체를 전부 정지시킨 다음 날부터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미납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던 시어머니도 미납 독촉장이 우편으로 날아오고 병원 측에서 밀린 병원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입원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요. 시어머니에게 대체 지불 능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며느리 등골만 빼먹으며 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당신의 비상금 통장을 깨야 했습니다. 나중에 시누이가 지인에게 하소연한 바로는 시어머니가 그 통장을 깨면서 이 돈은 내가 죽으면 쓰려고 아껴둔 건데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더군요. 며느리 등골 빼먹을 때는 아깝지 않던 돈이 정작 당신 지갑에서 나가려니 그렇게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간병이었습니다. 다시 간병인을 부르자니 하루 15만 원이 아까웠고 그렇다고 시아버지를 굶겨 죽일 수도 없었지요. 결국 시어머니가 직접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생 시아버지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첫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다가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웩웩하고 헛구역질을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다지요. 그날 밤 시아버지는 축축한 기저귀를 찬 채로 몇 시간을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저녁 두말 없이 하던 그 일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시누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만 전전하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요양병원 간이 침대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만에 시누이의 머리는 감지 못해 까치집이 지고 늘 공들이던 화장은 떡이 져서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초밥이나 까먹던 그 손으로 시아버지 몸을 닦아야 했으니 그 심정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문제는 두 사람 다 그 일을 하기 싫어했다는 것이지요. 서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병실 복도에서 큰 싸움이 터졌습니다. 야, 김지영, 내 차례잖아. 어제도 내가 밤새웠는데 왜 나보고만 하래. 나도 못해, 이년아. 엄마가 낳은 남편이잖아. 아빠 병수발을 왜 딸이 해? 엄마가 해야지. 나 이제 안 와, 진짜. 두 모녀는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싸웠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뜯어말릴 정도였다지요. 며느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사이좋게 초밥을 까먹으며 저를 부려먹던 두 사람이 정작 며느리가 사라지니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이 저에게 짐승처럼 떠넘겼던 그 짐이 이제 고스란히 자기들 어깨 위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그동안 혈압이 높아 쓰러질 것 같다며 꾀병을 부리던 시어머니가 이번엔 진짜로 뒷목을 잡고 쓰러진 겁니다. 며칠간 익숙지 않은 육체 노동에 시달리고 밤샘 간병의 스트레스까지 겹치니 노쇠한 몸이 진짜로 탈이 난 것이었지요. 꾀병이 진짜 병이 되어 시어머니마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남편을 병수발하러 왔다가 당신이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된 것이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67통의 전화로 기저귀 타령을 하던 그분이 이제 똑같이 응급실 침대에 눕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분 곁에서 밤새 병수발을 들어줄 착한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전화번호도 이미 저처럼 정리된 뒤였지요. 전화가 안 되니 시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회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해 주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지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오셨어. 로비에서 나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셨대. 아버지 죽는다고, 병원비 없다고, 나보고 어떻게 좀 하라고. 당신은 어떻게 했어? 제가 조용히 묻자 남편은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경비원 불렀어. 정중히 모셔다 드리라고 했어. 나 회의 중이라고, 만날 수 없다고. 어머니가 로비에서 통곡을 하셨다는데 예전 같으면 내가 뛰어내려갔겠지. 근데 당신 팔목에 있던 그 바늘 자국이 떠올라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 남편의 목소리에 죄책감과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잘했어 하고 짧게 말했지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매몰차게 끌려나가면서도 시어머니는 이 불효자식아, 내 어미가, 내 아비가 죽어가는데 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분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지요. 그동안 제가 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짓밟았던 대가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분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침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따위 하며 저를 하대하던 그 입으로 이제 저를 찾기로 한 것이지요. 병원비도 간병도 서로 미루던 싸움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모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난 그 평화로운 날에 우리 아파트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손가락을 떼지도 않고 마구 눌러대는 소리였지요. 인터폰 화면을 켜보니 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연주야, 문 좀 열어라. 제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잘나신 혈육끼리 평생 병수발 들면서 화목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뒤로하고 제가 그 문을 쾅 닫아버리던 그날이었습니다. 10년을 올가매던 부당한 족쇄를 저는 그 문 하나로 완전히 끊어냈지요.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손가락을 떼지도 않고요. 현관문 너머로 두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가 나갈까? 하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매듭지어야 할 일이야.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너머의 두 사람이 흠칫하는 게 보였지요. 저는 도어록에 잠금을 풀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고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몇 주 사이에 시어머니는 폭삭 늙어 있었지요. 늘 부채질을 하며 상석에 앉아 계시던 그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퀭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지요.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누비던 그 사람이 맞나 싶게 머리는 부스스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연주야, 연주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정말 내가 미쳤었다. 제발, 제발 돌아와서 아비 좀 살려다오. 응? 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병원비도 못 내고 아비는 저렇게 누워 있는데.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시어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그렇게 위세등등하던 분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고 있었지요. 옆에서 시누이도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허우적댔습니다. 언니, 언니밖에 없어. 진짜 언니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언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응? 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아빠 불쌍하잖아. 언니 착하잖아. 예전처럼. 예전처럼이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서 또 짐을 짊어졌겠지요. 착하다는 그 한마디에 넘어가서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착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올감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누이의 손이 제 바짓가랑이를 놓쳤지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행패 부리지 마시고 당장 돌아가세요. 연주야, 우리가 남이냐? 내가 내 시엠이고 얘가 내 시누인데. 시어머니가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쓰러져 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67통 전화하셔서 시아버지 기저귀 갈러 안 오냐고 하셨지요. 저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한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려먹는 도구였지요. 도구가 고장나서 못 쓰게 되니까 이제 와서 남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지요. 제 돈으로 낸 간병비 챙기실 때, 제 목덜미에 젖은 수건 던지실 때, 제 친정 부모님 욕하실 때, 그때 저는 남이었어요. 이제 와서 혈육 찾지 마세요. 저는 이미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무릎 꿇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내려다보았지요. 남편의 표정에는 지난날의 우유부단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그만 돌아가세요. 아범아, 네가 어떻게 이래? 내 어미한테.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연주 옆에 있으면서도 아내가 죽어가는 걸 몰랐어요. 그게 제 평생의 죄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그러셨잖아요. 알고도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무섭습니다. 아버지 병수발은 어머니 남편이니까 어머니가 하세요. 병원비가 없으면 나라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그건 제가 알아봐서 알려는 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범아, 이 불효막심한 놈아.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이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경찰이라는 말에 두 사람은 그제야 주춤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무릎 꿇은 두 사람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잘나신 혈육끼리 평생 병수발 들면서
화목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현관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도어록이 삐빅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지요. 닫힌 문 너머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절망적인 오열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야, 연주야, 문 열어. 하는 소리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으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요. 식탁 위에는 남편이 내려준 커피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문 밖의 소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뒤를 따라 들어와 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제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지요. 죄책감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족쇄가 방금 그 현관문 하나로 완전히 부서져 나간 느낌이었습니다. 부당한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족쇄가요. 저는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지요. 창밖으로는 햇살이 눈부셨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옅게 웃었지요. 문득 그날 응급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 톡톡 떨어지던 링거액 소리, 그리고 화면 가득 찍혀 있던 67통이라는 붉은 숫자요. 그 지옥 같던 기억이 이제는 아득히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는데 남은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용서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뿐이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했지요.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식탁 위에 네모나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뭐 할까? 하고 물었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아침이었지요. 부당한 짐을 다 내려놓은 제 아파트에는 따뜻한 햇살과 은은한 커피 향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존엄하고 평온한 삶을 비로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착하게만 살던 며느리는 그날 응급실에서 죽었지만 제 두 발로 선 정년주는 바로 그날 다시 태어난 것이었지요.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착한 것과 호구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정현주 씨는 10년을 참고 또 참았지만 그 인내가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더 무거운 짐뿐이었지요. 때로는 끊어내는 용기가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리를 다하되 그 도리가 나를 갉아먹는다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지요.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스스로를 아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